자, 오랜만에 찾아온 삼국지 그 32번째 시간.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까먹으셨을지도 모를 지난 이야기를 잠깐 되짚어보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헌제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받아 새로이 조비가 황제가 되어 왕이 아닌 황제의 이름으로 위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 헌제는 산양공이 되어 노년까지 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멀리 산골 구석 익주에 처박혀 있던 유비는 헌제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잘못 전해 듣고 헌제가 핍박받다가 죽었다더라 라고 알게 되었고, 이제 한나라의 명맥이 끊겼으니 내가 황제가 되어도 반역은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한나라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씨성을 가진 새로운 황제라는 명분 아래 촉한의 황제가 되었죠. 이쯤하여 관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손권을 칠 준비를 하던 장비가 죽어 유비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전력을 다해 오나라와의 전쟁 준비를 하는 유비에 대항하기 위해 손권은 뒤통수를 맞지 않도록 위나라 조비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니 조비는 손권에게 오나라의 왕자리를 주었다더라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21년 황초 2년 장무 원년의 이야기였죠. 여기에 이어 이번 시간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오랜 전쟁 준비를 마친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손권이 점령하고 있던 형주로 진군합니다. 이 싸움은 실질적으로 유비와 손권이 전면전을 벌이는 첫 싸움으로, 이전의 익양대치처럼 군사를 대치하고 사소한 싸움을 막 벌이면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노리고 거의 한쪽이 멸망에 이르기까지를 노리고 싸운 전투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한 쪽은 실질적으로 대륙의 세력 다툼에서 재기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될 만큼 큰 싸움이었습니다. 정사 선주전, 즉 유비전의 기록을 보면 당초 선주는 손권이 관우를 습격한 일에 분노하여 장차 동쪽을 정벌하려 했었다. 이에 221년 장무 1년 가을 7월 마침내 제군을 이끌고 오를 정벌했다. 손권은 서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선주는 몹시 성내며 허락하지 않았다. 오의 장수 육손, 이, 유아 등은 형주 무현, 자귀현에 주둔했다. 5반 풍습이 무현에서부터 이 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자귀에 주둔했다. 무릉의 오개만이가 사자를 보내 군사를 청했다. 222년 장무 2년 봄 정월 선주군은 형주 의도군 자귀현으로 돌아오고, 장군 오반과 진식의 수군은 형주 남군 이릉현에서 장강을 끼고 동서연안에 주둔했다. 2월 선주가 친히 제장들을 이끌고 자귀에서 진군하여 산을 따라 고개를 넘어 형주 남군 이도현, 효정에 주둔했다. 한산에서 무릉으로 통하여 시중, 마량을 보내 오개만이를 위로하자 이들이 모두 서로 잇따르며 호응했다. 진북장군 황권은 장강 북쪽의 제군을 감독하며 이릉의 길목에서 오군과 서로 맞섰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나마 조금 들어본 이름이고 대부분 이해가 가능한데, 뒷부분은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자귀는 어디고 이도는 어디고 한산은 어디고 오개만이가 뭐예요? 대충 뭐라고 진군을 했다는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지명이나 이름이 꽤 많이 나와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오의 장수, 육손, 이, 유아 등은 형주 무현, 자귀현에 주둔했다 와 선주군은 형주 의도군 자귀현으로 돌아오고, 장군 오반, 진식의 수군은 형주 남군 이릉현에서 장강을 끼고 동서연안에 주둔했다 에서 의도군 자귀현과 남군 이릉현이 어딘지부터 알아봅시다. 남군은 그간 꽤 여러 번 나온 이름이라 익숙한 지명이에요.
조인이 활약했던 남군 공방전도 있었고 조조가 유표를 치기 위해 내려올 당시 지났던 땅이기도 하고 그간 이야기에서 나온 남군을 생각해보면 따로 지도를 보지 않아도 남군이라는 곳은 형주의 가장 북쪽이라 조조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항상 지나는 곳이지 라는 추측을 쉽게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의도군은 꽤나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의도군이 어디길래 남군으로 간 수군과 연계해서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알아봅시다. 의도군은 원래 형주 남군의 일부였어요. 208년 건한 13년 적벽대전이 있었을 그 무렵 조조가 유표의 형주를, 정확히는 유표의 아들 유종의 형주를 꽁으로 꿀꺽하면서 형주의 관리체계를 수정하다가 남군에서 나뉘어 와서 생긴 지역으로 임강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이후에 다시 남군 공방전을 지나 유비가 손권의 땅 따먹기 싸움에서 이겨서 남군을 얻어가면서 다시 의도군으로 이름이 바뀐 지역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형주 남군에서 남군을 왼쪽이랑 오른쪽 가운데로 딱 나뉘었을 때 살짝 왼쪽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군에 속한 자귀현으로 육군을 이끌고 가고 남군의 이릉현으로 수군을 몰고 가면 두 병력이 연합해서 싸울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위치는 알겠는데 또 그 다음 문장이 무슨 말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2월 선주가 친히 제장들을 이끌고 자귀에서 진군하여 산을 따라 고개를 넘어 형주 남군 이도현, 효정에 주둔했다. 한산에서 무릉으로 통하여 시중 마량을 보내 5개만이를 위로하자 이들이 서로 모두 잇따르며 호응했다. 자, 자귀, 즉 의도군 자귀현에서 진군하여 산을 따라 고개를 넘어 이도현, 효정에 주둔했다라는데 그러면 이도현, 효정은 어디냐 하면 마찬가지로 의도군에 포함된 이도현에 속한 지명으로 자귀현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 그러니까 익주에서 나온 유비군이 자귀현에서 조금 더 손권 쪽 땅으로 진군한 위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자귀현에 머물고 있다가 조금 더 진군해서 이도현까지 나아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한산에서 무릉으로 통하여 시중 마량을 보내 5개만이를 위로하자 이들이 모두 서로 잇따르며 호응했다. 자, 또 나왔어요. 모르는 지명 한산. 한산은 어디냐? 한산도 의도군에 속한 한산현이에요. 한산에서 무릉으로 통해 시중 마량이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보아 한산의 위치가 의도군에서 무릉군으로 움직이는 방향, 즉 의도군의 남쪽에 무릉군이 있으니까 의도군에서도 아래쪽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유비가 의도군 서쪽, 즉 익주에서 출발을 해서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넘어왔고 형주 의도군의 서쪽에 있는 자귀현에서 조금 더 진군한 이도현까지 군사를 몰고 진군을 했으며 동시에 남쪽 무릉으로 마량을 보내서 5개만이를 위로했더니 이들이 모두 유비군에 호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단락이 이렇게나 길 줄 알았으면 그냥 읽어보지 말고 넘어갈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삼국지 3대 전투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전투의 일부이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이릉의 길목이야 이릉현의 길목인 건 알겠는데 무릉의 5개만이가 사자를 보내 군사를 청했다랑 한산에서 무릉으로 통하여 시중 마량을 보내 5개만이를 위로하자 이들이 모두 서로 잇따르며 호응했다 해서 나오는 5개만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5개만이를 위로했더니 모두 호응했다라고 하니까 대충 사람인가? 5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들이라고 한 걸 보아서 한 명은 아니야. 이게 무슨 무리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5개만이가 어떤 단체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5개만이 한자를 보면 5오에 신에 골짜기 개 오랑캐 만 오랑캐 이를 쓰는 5개만이는 무릉군에 있는 웅계, 만계, 유계, 무계, 진계의 5개의 개
즉 5골짜기에 살던 오랑캐족을 뜻하는데 고대 중국 남방에 살던 산묘 종족의 후예라고 합니다. 오개만이는 무릉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으로 무릉만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꼭 무릉군에만 살았던 건 아니고 형주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골짜기, 즉 협곡에 살던 만큼 산악지역이나 험한 지형에서의 움직임과 싸움에 능했고 익주에서 형주로 넘어가는 길목이 대부분 산 골짜기였던 만큼, 그리고 형주의 많은 지역이 산악지역이었던 만큼 유비는 이들의 호응을 얻어내서 형주 지역에서 오개만이의 세력의 게릴라성 활동을 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드디어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1년 장무 1년 가을 7월 마침내 제군을 이끌고 오를 정벌했다. 손권은 서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선주는 몹시 성내며 허락지 않았다. 오의 장수, 육손, 이이, 유아 등은 형주 무현, 자귀현에 주둔했다. 5반, 풍습이 무현에서부터 이이 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자귀에 주둔했다. 무릉의 오개만이가 사자를 보내 군사를 청했다. 222년 장무 2년 2월 선주가 친히 제장들을 이끌고 자귀에서 진군하여 산을 따라 고개를 넘고 형주 남군 이도현, 효정에 주둔했다. 한산에서 무릉으로 통하여 시중 마량을 보내 오개만이를 위로하자 이들이 모두 서로 잇따르며 호응했다. 진북장군 황권은 장강 북쪽의 제군들을 감독하며 이릉의 길목에서 오군과 서로 맞섰다. 자, 처음 들을 때와는 다르게 뭔가 선조전의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이해가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221년부터 222년까지 유비는 형주로 넘어가는 길목의 앞자락인 무현으로부터 손권군을 격파해 효정으로 진군해왔고 이에 맞서던 오나라군의 대도독 육손은 연전 연패 끝에 밀리고 밀려 이릉까지 그 군세를 후퇴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 육손과 그 외 오나라 장수들을 포함해 오나라가 보낸 총 병력은 약 5만. 이와 싸우는 유비군의 병력은 정확히 기록된 바는 없으나 5만보다는 훨씬 많은 병력으로 이 시기에 유비군이 오나라를 치기 위해 동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병력 수는 10만 안팎으로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유비군의 병력에 대한 기록이 없음에도 오나라 군사보다 훨씬 많은 10만 내외의 병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릉성에서 유비와 대치하던 육손의 수비적인 전략적 태도 때문인데요. 이릉에서 유비군과 대치하던 육손은 유비군의 도발에도 수비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수성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비군과의 전투에 응해주지 않았던 거죠. 유비군과 당장 맞부딪히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던 육손의 수비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손권의 친척인 손환이 이도현에서 독단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다가 포위되어 다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주변 장수들이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구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야, 수비도 좋은데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라고 권유했을 때마저 싸우면 안 된다. 손환이 갇힌 안동은 성이 견고하고 식량이 충분하니 버틸 수 있다. 계책을 충분히 세우고 유비군과 싸워 이기면 그때 안동의 포위는 알아서 풀릴 테니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할 만큼 당장의 기세등등하고 병력이 많은 유비군을 상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또 정사 육손전의 기록을 보면 222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서쪽 변방지역으로 향해 왔다. 손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가절을 주어 주연, 반장, 송겸, 한당, 서성, 선우단, 손환 등에게 5만 명을 지휘하여 막도록 했다. 유비는 무협과 건평에서부터 이릉 경계까지 이어 둔영 수십 개를 세우고 금, 은, 비단, 자귀, 상으로 각 소수민족들을 회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려 5만이라는 병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비군이 대군을 이끌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5만에 비해 대군이라는 유비군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죠.
자, 양쪽의 병력이 어쨌건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싸움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죠. 심지어 유비가 장수 오반에게 8,000명의 병사를 주어, 즉 비교적 작은 병력만 보내서 오나라군을 막 도발을 하였음에도 육소는 싸워주지 않았고, 이런 방어적인 태도로 시간은 차일피일 흘러 두 세력이 대치한 지 약 7, 8개월의 세월이 흘렀을 무렵 육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육소는 긴 대치 기간 동안 유비군의 진영과 상황을 관찰했고, 상대적으로 많은 유비군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유비군의 진영이 가진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비군의 진영이 가진 약점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유비군의 진영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내부에서 검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군이 멀리서 몇 달 딱 관찰한 것만으로 문제를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유비군의 진영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사 문제기, 즉 조비전의 기록을 보면 222년 문제는 유비의 군대가 동쪽으로 내려와 손권과 교전하면서 700여리에 이르는 목책을 세워 진영을 이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유비는 병법을 이해하지 못하오. 어찌 700여리에 이르는 군영을 만들어 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고원, 습지, 험한 곳을 감싸고 군대의 진영을 구축하자는 자는 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요. 이것은 병법에서도 금기하는 것이요. 전쟁에 대한 손권의 상주가 이제 도착할 것이요. 라고 적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1리는 약 400m. 700여리라고 치면은 대략 280km 길이입니다. 문제기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당시 유비군의 진영은 앞뒤 길이가 280km였다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진영이랑 제일 뒤에 있는 진영이랑 280km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권군이 길게 뻗은 유비군의 제일 앞팀을 공격하면 제일 뒤에 있는 유비군이 더 올라오려면 280km를 말을 타고 뛰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280km지. 280km면 새벽 4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수준으로 자동차를 몰아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물론 뭐 유비군이 그냥 일자로 쭉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 뒤에 군영이 맨 앞을 지원할 걸 고려하지 않고 일자로 세운 건 아니었을 테죠. 유비군이 점령하고 있던 군영은 대부분 익주에서 갓 형주로 진입해 산골짜기 사이사이를 지나오는 길 위에 있었고, 그만큼 병력을 넓게 포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병력을 멀리 배치했다가는 각 군영 사이를 공격받아서 그 연결이 끊기면 연결이 끊긴 지역이 더 이상 보급을 받지 못해 그대로 고사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적에 의해 고립되지 않도록 일자로 쭉 병력을 두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유비는 병력을 일자로 세우건 안 세우건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서 대군을 이끌고 있었던 셈이죠. 그 말인즉슨 역으로 생각해서 형주가 얼마나 방어하기에 좋은 천혜의 땅이었고 관우와 함께 이 형주를 잃은 유비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던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280km의 진영을 세운 유비에 대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비의 의견은 직접 유비를 상대하고 있던 육손의 생각과도 같았습니다. 육손은 계속되는 방어에 지쳐 불만을 표하는 수하장수들에게 나는 이미 유비를 어떻게 이길지 알고 있다 라는 멘트를 딱 날리면서 유비를 공격합니다. 넌 이미 죽어있다. 만화에나 나올 법한 허구의 대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정사 육손전의 기록을 보면 육손 수하의 장수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유비를 공격한다면 응당 그가 처음 병사를 내었을 때 했어야만 했습니다. 현재는 그로 하여금 오나라로 600리를 들어오도록 하여 서로 대치한 지가 7, 8개월이나 되었으며 많은 요충지는 모두 그가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그를 공격하면 반드시 불리할 것입니다. 육손이 말했다. 유비는 교활한 적이며 매우 많은 일을 겪었고 그의 군대가 처음 집결했을 때 그의 생각은 조밀하고 전일하였으므로 침범할 수 없었다. 현재는 매우 오랫동안 출병하여 우리의 편의를 차지하지 못했고 병사들은 피곤하고 사기는 떨어졌으며 또 새로운 계책은 없다. 앞과 뒤에서 협공하여 적을 잡을 때는 바로 오늘이다.
그리고 나서 육소는 먼저 유비의 한 진영을 공격했지만 불리했다. 장수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헛되이 병력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육손이 말했다. 나는 이미 유비 진영을 격파시킬 방법을 알고 있다. 라고 육손의 오만방자한 대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육손의 오만방자함이 단순히 허세였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쉽게도 육손의 계책은 정확히 맞아들게 됩니다. 육손은 길게 늘어선 유비군을 화공으로 공격하고 멀리 떨어진 앞과 뒤를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유비군이 서로 호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약 8개월간 대치했던 손권, 유비군의 팽팽한 대치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육손은 약 40여 곳의 유비군 진영을 한 번의 싸움으로 대파시키고 유비군 수만 명을 죽였으며 유비군 장수, 풍습, 사마가, 장남의 목을 베는 등 말 그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가 그간 기세등등하게 연전연승하여 진군했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서 도망가 형주를 단 한 뼘도 차지하지 못한 채 백제성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약 1년 뒤 복수를 실패한 마음의 짐이었는지 전쟁에 대패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부담이었는지 알턴병이 점점 악화되었는데 유비는 스스로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깨닫고 제갈량을 불러서 그대의 재능이 조비의 10배에 달하니 필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대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내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시고 그가 재능이 있는 인물이 아니면 그대가 스스로 취하도록 하시오. 라며 후의를 부탁했고 그의 아들 유선에게는 너는 승상, 즉 제갈량과 함께 일을 처리하고 승상을 이 아비처럼 섬겨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223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원에서 시작한 유비관우 장비, 세 형제의 천하 통일을 위한 꿈이 끝이 나고 세 사람이 모두 죽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비의 죽음은 삼국지 시대의 배경에 초창기에 활동했던 주요 군주 중 마지막 군주의 죽음으로써 삼국지 이야기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유비가 죽고 그의 아들 유선이 그 뒤를 이어 촉한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촉한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유선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유비에 비해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진 군주였어요. 이제 촉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갈량은 이 한 나라를 이끌어 다시 천하 3분의 1을 차지하고 세력을 끌어올릴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재미있는 정사삼국지 3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